어, 이번 학기 2020학년도 2학기 청대실학과 근대사상 수업을 진행하게 될 함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여름방학들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하고는 있는데 참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이 허락하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학생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 나와서 직접 수업을 받고 싶은 신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대면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어쩌면 그 수업을 함께 토론도 진행하고 또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유익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그 청대실학과 근대사상 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수업의 전체적인 대략적 내용, 그리고 또 제반 사항들, 그리고 청대실학과 근대사상이 전개되기까지의 중국 사상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이 중국 사상의 이 시대를 이제 그 개괄해 본다면 선진유학은 실천적 도덕 사상으로 인생과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적 실천을 그 중심 문제로 주로 다루었던 거죠. 도덕 또는 사회윤리 이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덕적 실천을 중심 문제로 삼았다. 우리가 논어나 맹자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대학 중용도 보면 대부분이 주로 정치 또는 윤리, 도덕, 사회사상 등의 주로 무게가 실려져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춘추 전국 시대의 그 혼란기는 사실은 육아사상으로 대표되기보다는 법가사상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상가들에 의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전국시대는. 그런데 이 진나라 때는 진시황의 분서 갱유로 인해서 모든 전적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이야기가 또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 진시황은 그러니까 전국의 민간에 퍼져 있던 사상서들을 다 모조리 싸그리 불태웠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전적들은 그래도 요즘으로 치면은 그 국립중앙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하고 민간에 퍼져 있던 사상서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또 선비들은 뭐 저기 많이들 묻어 죽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적은 사실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장안에 입성할 때 이 한고조 유방이 실제로는 근본을 알 수 없는 뭐 건달 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안에 입성할 때 이 전적, 서적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방이 다 싸그리 불타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분석행위 얘기를 할 때마다 진시황만 거론하면 아마 진시황도 저승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엄청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튼간에 한나라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부터는 분서갱유로 인해서 거의 소실된 유학의 경전을 다시 수집, 정리하고 자구에 대한 죄를 가하는 것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훈고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때 학문의 주된 내용은 훈고학, 그리고 훈고학뿐만이 아니라 또 뭐냐면 한나라 시대 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한고조 유방에 의해서 이제 유학이 새롭게 부흥을 하고 뭐 또 국교로까지 승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 시대 때 다시 부흥을 하고 국교로 승격된 유학의 모습은 본래 선진 유학의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상당히 어용적인 학문, 그리고 지배 질서, 지배 계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그런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잣구 해석, 글자의 해석에 매달리는 훈고학, 그러니까 분석행위로 인해서 전적이 다 불살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자는 상당히 획수라든가 생김새가 복잡하고 또 의미 글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학문을 접하지 않다 보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허영건종이고 검은건 글씨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 자꾸의 해석에 매달리다 보니까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뭐 사상, 내용, 이러한 것들을 규명하기보다는, 경전의 전체적인 진리를 규명하기보다는 자꾸 해석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학문이 점차 이 도가 사상에 물들다가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는 마침내 사상사의 줄에서 밀려나게 되지요. 조금 있다가 알아보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논어 제일 첫 장에서 보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사실 불력 여로와 할 때 그 열자는 글자로는 말씀 설자예요. 열자는 그 따로 있는데 이걸 열자로 해석할 것인가 설자로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규명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질이 멸렬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로 어떤 이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 또는 시녀로서의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학문의 유가적 학문, 유가적 학문의 그 태도,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뭐 숙손통이라든가 가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유학의 부흥의 운동에 앞장서긴 했지만은 유고의 변질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진짜 유교의 의리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심하게 얘기하면 좀 비루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 인격적 소양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유학에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이 황노도가, 황제와 노장의 도가 사상에 이렇게 관심을 돌린다던가, 그리고 후한 시대 명제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쏠리게 되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학은 사상사의 줄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노자와 장자에서 비롯된 도가 사상은 다분히 자연 철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의 이런 성격은 한대에 이르러서 우주 생성론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위진 시대에는 불교와의 접촉을 통해서 성명을 논하는 현담 사상으로 일세를 풍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무의자연 이쪽,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는 이제 우주가 어떻게, 우주 천지 자연 만물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행상생상극설 뭐 이러한 것들도 발전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후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명제 시대 때 서역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초기 도가와의 이종 관계를 통해서 중국에 정착했으며, 위진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는 중국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른바 중국화한 불교인 대승의 천태 화엄 사상과 선종으로 전개되었고, 수당에 이르러서는 그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완전히 중국이 이제 불교 국가화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조 시대 그리고 수당의 700년간이 중국에 있어서 도불의 황금 시대가 된 것은 그 시대의 주역이 정치와 문화의 담당자인 사대부와 문벌 귀족이었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들은 관리면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고, 반대로 문화예술이나 종교철학 내지는 보다 개인주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또 도가나 불교가 갖는 철학성은 당시 지식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런 점이 도불의 전성기를 가져다준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5대 시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하고 사회에는 불안하고 혼란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일륜에 기초한 유가 철학보다는 오히려 노장이나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의 사람들이 더욱 심취되어 도불의 발전이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유가 철학이 풍부하게 치중하여 당시에 인심을 자극하고 새롭게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도 유가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던 거지요. 그러나 당 중엽부터 유학은 도불의 사상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선진 공맹유학의 사상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주역 그리고 중령을 통한 유학 사상에 대한 재평가와 자체 반성은 그 학문적인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송대에 들어오면서 민족의 주체성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른바 정통성에 입각한 정통사상의 재정립이 새로운 추세가 되었던 거죠.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화주의, 이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바라볼 때 노장 사상은 정통성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본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사상이고 오랑캐의 사상이 되는 거죠. 이런 외래 사상과 오랑캐의 사상 그리고 비정통적인 사상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중화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종래의 선진유학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유학의 바탕 위에 불교와 도교의 내용을 흡수하면서 신유학, 새로운 유학의 기운이 돋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로 주자학 내지는 성리학, 뭐 성명학, 이학, 이기철학, 이기론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이게 어떤 배경을 갖게 되냐면 도교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주요를 지니고 있었던 송대의 여러 이제 유현들은 도교 불교의 형이상학적 학문 방법을 채택해서 내용적으로 유교의 진리를 천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유교 경전을 떠나서 새로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경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도부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적 이론 체계를 정립한 것이 바로 송나라 시대 때 새롭게 정립된 신유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불교가 이교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또 노장 사상이 비정통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유학을 대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자리 잡은 신유학은 송명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했는데 송대에는 주로 정자와 주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이 주를 이루었다면 명대에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한 심학이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송명대 성리와 심리의 철학은 선종에서 말할 수는 선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진흙과 물을 뒤섞어 놓은 것과 같은 결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들 송명대의 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초리 경지에 도달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유학이 도래되면서부터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에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가 율곡 선생님도 그 초학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경몽요결의 이제 서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장 입지장이라고 있는데 그 입지장에서 율곡 선생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초학이 선수 입지하되 선수 입지하되 이 성인으로 자기하야. 그러니까 초학자들이 처음 배우는 학자들은 처음에 반드시 뜻을 세우되 성인으로서 스스로를 기약해서 조금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뒤로 물러나려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리학으로 대표되는 신유학의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멸절되어지는 삶의 무상함을 극복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나의 본질인 본성을 깨달아서 성인을 이루고 성인의 경지를 이루고 또 천인 합일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성리학 또는 성리학자들의 학문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송명대 철학자들이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초리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일컬어지는 학자들이 없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학문의 목표는 성인인데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란 진정한 성인은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7사람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에도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인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공자께서 하원주 3대의 학문을 집대성해서 후대에게 전해준 그 공이 크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에 끼친 지대한 영향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공자를 성인의 반열에 이제 올려놓고 추존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뭐 안자 같은 경우에도 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맹자 같은 경우에도
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성, 성인의 버금간다라는 얘기인데 해석은 성인의 버금간다라는 해석이 되겠지만 번역을 하게 되면 절대 성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이후로 성인의 반열에 오르거나 성인의 그 위치에 오른 학자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성리학의 기본적인 내용도 보면은 그렇게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학자들이 학문하는 태도는 뭐 리선기훈이 뭐 이발이니 기발이니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거죠. 실제로 성인이 되는 실참 공부를 하는 모습은 성리학자들이 그 학문적 태도에서 그닥 찾아볼 수가 없어요. 궁극의 경지, 초월의 경지에 이르는 실참 공부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송명대 철학자들도 결국은 그들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데는 달성한 데는 크게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편 한 시대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는 사회적 사상이나 학문적 풍토는 각각 그 시대의 사회 변화와 상황에 따른 사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중국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유학 사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심한 사회적 혼란은 주자학과 양명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강조된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인데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강조는 청대학자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었던 거죠. 이러한 관점이 확대되어서 주자학과 양명학 전체의 형이상학, 사변적 성향을 비판하게 되죠. 뭐냐면 이제 송나라 시대를 넘어서서 명나라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송말명초에 이제 육상산을 필두로 해서 명나라 시대 때 이제 왕수인 왕양명을 대두로 해가지고 심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성이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학에서는 심증리, 심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을 하는데 이 두 성리학이든 심리학이든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이 확대되어서 이제 주자과 양명학 전체의 형이상학적, 사변적 성향을 비판하게 되면서 청나라 시대 때 실학 사상이 대두되게 되는 거죠. 청대 철학을 대표하는 실학은 주로 우리가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의 정신 그리고 고증학의 번창은 역사적 사실의 강조와 경전의 중시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증학에서 뭐 왕부지라든가 고연무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청대의 새로운 실학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또 서구 사상과 또 영향하에서 새로운 근대 사상이 싹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훈구학에서부터 성리학 시대 때까지의 학문적 내용들, 그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논어의 몇 문장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자,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요 글자는 분명히 말씀 설자인데 그런데 요 밑에 작은 글자 보면 열은 설과 동하다. 설은 열과 동하다. 이 말씀 설자는 기쁠 열자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설자를 열이라 읽고
기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옆에 주자가 다루는 주자의 이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뭐라고 했나 보면, 학지위원은 효야라. 학자의 말대문, 학자라는 말의 뜻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근데 본받는다는 뜻이다. 이때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공자의 학문의 대부분의 이 내용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라 그러면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예는 오늘날 인사자라고 뭐 세소응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것을 총망라한 것이 예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학문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암기하는 거죠, 주로. 우리의 뇌에, 메모리 장치에다가 암기를 해서 주어진 어떤 문제를 풀이한다든가 이런 데다가 써먹는 건데, 공자 시대 또는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체득해서 이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학문이다. 서양 학문과는 달리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 그것은 성현의 모든 행동 거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불교도 불교가 발전한 시대를 여러 단계별로 나눌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불교를 위의 불교라고 그래요. 위의 불교.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행동 거지를 따라서 행하는 거죠.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의 불교 시대라고 하듯이,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받는 것이다라고 주자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인성개선이 각유선후하니 후각자 필효선각지 소위라야 내가의 명선이 복기 최하니라. 인성개선,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한데, 인성개선하되 각유선후하니, 깨달음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후각자 필효 선각지 소이라야, 뒤에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행한 것을 본받아야 내 가히 명선, 이에 선을 밝혀서 복기초,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다. 처음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벌써 학문의 목표를 자기의 본성을 회복해서 성인의 경지를 이루고 천일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주자의 학문의 의도성이 여기에서 이미 보여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보면 습은 조삭비야라. 습이란 이 글자의 뜻은 새가 숫자를 자주라고 해석할 땐 삭이라고 읽어요. 새가 자주 나는 모습, 새가 자주 난다는 뜻이다. 학지 분리를 여조삭비하라.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것, 배워서 그치지 않는 것, 끊임없이 배우기를 마치 새가 자주 나는 듯이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새가 자주 난다는 것은 어린 새가 이제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시 습할 때의 습은
끊임없이 날개짓하듯 끊임없이 익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열은 희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설자인데 뜻이 기쁘다는 뜻, 기쁘다는 뜻이 되니까 열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은 기쁘다는 뜻이다. 기하기 우 시시습지 즉 학자 수기 중심 희열이 기진자 불능이의라. 기학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한자가 시시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 중에 시시방화발하라, 항상 불나는 것을 막아라, 불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자가 두 개가 연속적으로 붙을 때는 끊임없이 항상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끊임없이 익히면, 그러면 하기 시습지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면 익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 익히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때로 익히면 때때로 익히면 이렇게 되면은 이상해지죠. 안 익히는 때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때 끊임없이 그것을 익히면 소학자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중심이 마음 한가운데가 희열이 기뻐서 그 전진됨이 나아감이 저절로 그만둘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정자왈 습은 중습 야니 시부사역 흡혀버 중이 열려라. 정자 말하기를 습 익힌다는 것은 거듭 반복한다는 것이니 중습, 거듭 무거운 중자가 거듭이라는 의미도 함께 돼, 중첩 이럴 때. 그래서 거듭 익히고 시부사역 때로 다시 생각하고 연역해서 마음속에 촉촉하게 묻었게 되면 기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는 주자의 해석을 따라서 정자와 주자의 해석을 따라서 하기 시습지이면 불력여로화를 이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오로지 주자의 학문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논어에 대한 해석을 주자 해석밖에는 거의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중국 청나라 시대 때까지 내려오면서 중국 이 논어에 대한 해설서가 약간 훈고학과 청나라 시대의 고증학이 좀 비슷한 또 내용의 모습을 가지기도 하는데, 논어에 대한 해설서가 약 1200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주자의 해석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어에 대한 여러 해설의 방향과 또는 해석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는 주자 해석만 아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기 시습지 배운다는 것은 이제 배움의 대상은 예를 든다면 뭐 성현의 예가 되겠죠. 성현의 예 또는 예학 형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시습지, 한문에 공부할 때 때시자가 한 번이 나올 때는 제일 많은 해석이 바로 그 당시에요. 그래서 하기 시 습지, 습은 이제 익힐 습자니까 지자는 대명사, 영어로 치면 it,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익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 시대의 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어떤 데이터, 정보 등을 머릿속에다가 암기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되고 몸소 행해야 되는 학문들은 머리로 암기하는 학문이 아닌 거잖아요. 이론을 안다고 해가지고는 실천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머리 좋다고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니잖아요.
자전거 잘 배우는 거 아니고 머리 좋다고 수영을 곧바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시골에서 아무리 머리가 영특한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나도 한번 스마트폰 좀 써봐야겠다 그러면서 맨날 집 전화만 쓰시던 분이 요즘 젊은 것들이 스마트폰 쓴다는데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가지고는 새롭게 스마트폰을 샀는데 어디서 설명서만 듣는다든가 또는 누구에게 설명 한 번만 딱 듣고 그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유익한 뭐 앱 사용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새로운 프로그램 하다못해 아래 한글이라든가 또는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을 할 때 기능과 내용을 잘 몰라. 그럼 매뉴얼을 사가지고 책을 사갖고는 그걸 한 번만 다 보고 한 번 샥 보고는 책 덮고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 설명서를 한 번 보고 설명서 한 번 보면서 그때그때 기능 하나하나를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게 있으면 성현의 예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오늘 익혔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 설명을 실습을 하는 거야. 배우고 바로 그때 때에 맞게 바로 그때 그것을 실습을 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보면은 불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글자 그 자체는 말씀설자예요. 말씀설자. 그러면은 이걸 단순화시켜서 그냥 그 이 한문 해석 다른 의도를 넣지 않고 한문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된다면 배우고 바로 그때 실습을 해보면 바로 또는 바로 그때에 맞게 그것을 익히면 불력서로 또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하루라도 먼저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을 먼저 썼어.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내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스마트폰을 사가지고는 뭐 앱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기하니까 일주일 먼저 썼다고 아들놈이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래. 선생질을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논어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옹고이지신이면 가이위 사의니라.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골의 노친네께서 스마트폰을 때늦게 사가지고는 노인정 가갖고는 자랑을 해요. 아이고 나도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이 스마트폰을 사줬네. 그래야 그러면서 아주 신기하게 재밌어서 떠듬하고 있으면은 먼저 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다들 아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현실이라고. 그리고 한문 한자를 해석할 때 제일 그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때시자는 어느 때인가가 돼요. 어느 때인가. 그래서 배우고 학이 그리고 시습지 어느 때인가 익숙해지면 어느 때인가 익숙해지면 또한 익숙해지면 남한테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선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자를 저건 죽었다 깨어나도 응? 이게 설자고 열자는 분명히 이렇게 마음 신변에 쓰는 글자가 열자인데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읽으면서 잘못 조는 바람에 이제 그 열자를 설자를 열로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열이 뭐냐? 그 설자지.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세요. 야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 기쁘다라는 뜻으로 할 때는 열로 읽는 거라 그러셨어. 야 너희 선생님 바보 아니야. 이 자식이 어디서 우리 선생님을 욕보여 그러면서 주먹질을 하고 다음에 또 뭐야고 또 우리 열이라 그러는데 야 그 설을 그 계속 이게 정신 못 차리면서 또 좁혀고 앞으로 이거 열자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엄청난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근거문 논쟁이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 글자에 대한 작고에 대한 논쟁 해석 이걸 가지고 막 다투면서 홍구학 일변도의 학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문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뭐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로도가로 넘어서게 되고 또 불교에 빠져들게도 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 삭비지 마라. 새가 무슨 뭐 날아가려고 피트니스해요? 식스팩 만들어야지 날아가? 내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제비 날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둥지에서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떨어질 듯 하더니 날개짓 한 번에 그냥 전깃줄에 앉았다가 그때부터는 유유롭고 자유롭게 날아가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학문에 대한 새로운 반성의 기운과 또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청대 실학으로다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또는 섭섭해하지 않으면 불력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주자가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오는 함로이라 온이란 노여움을 머금었다는 뜻이다. 군자 성덕지명이라 군자는 덕을 이룬 자의 명칭이다. 윤시월 학제 기 지 부지 제 인하니 하온지 유리요. 학문은 자기에게 달려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남에게 달려있으니 무슨 섭섭함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요거는 예를 들면 많은 실학자라든가 고자학자들 또는 하다못해 16세기 일본의 고문사학자인 오규소라이 같은 경우에도 아니 공자가 석가모니냐? 이거 불가의 설명과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또 사회과학적인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노동자가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용자가 알아주질 않아. 그래갖고는 죽기 살기로 노동을 했는데 급여는 반토막 내. 그런데도 알아주질 않고 반토막 내버리면 그래도 섭섭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면 군자야? 그러면 악덕 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 주고 가만히 있으면 너야말로 참 군자다 그러면서 노동력 착취를 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죠. 청대의 고증학자인 유보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 내용들을 고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부지불온이면 남이 알아먹질 못해도 선생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내가 가르쳤는데 부지 알지 못해 남이 알질 못해도 성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월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매달 한 번씩 봤어요. 그럼 매달 한 번씩 메타작이 있어.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을 체크를 한 다음에 80점 이하면 손바닥부터 해갖고는 엉덩이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하여튼 왜 그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간에 시험 못 치면 선생님이 그렇게 화가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가르쳤는데 알아먹지 못하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가르쳐줬는데 남이 부지 알아먹지 못해도 성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온유하고 온화하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지녔던 여러 사람들의 전거들을 들어다가 유본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청나라 시대 때는 아주 다양한 훈고학을 넘어선 고증학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과 또 현실성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사를 관통하는 이런 내용적 특징들을 함께
예, 알아보면서 청나라 시대 때의 실학 사상과 근대 사상을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일단 이번 학기 수업의 교재는 청대 실학과 근대 사상.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수업 준비를 해서 프린트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또 부교재로 선택한 건 간명한 중국 철학사라고 펑유란, 풍우란이 짓고, 또 옛날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계셨던 정인재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간명한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이 마루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부교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교육 과목 목표는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월별로 우리가 알아볼 수업 내용을 보면 9월 달에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듯 전체 수업을 안내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한학, 기철학과 현실 인식에 대한 기본 사항 확인. 왜냐면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정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정주학이 성립되게 됐던 사회적 배경,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명청 교체 시에 어떠한 반성으로서 실학이 싹트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개괄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죠. 주자학과 양명학의 기본 전제와 전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본다면, 주자학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양명학은 왜 실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넘어오고 양명학에서 명청시대의 교체기를 거치면서 실학이 싹트게 되고, 그 이제 왕양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치양지설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자 같은 경우에는 선지후행, 그런데 왕양명 같은 경우에는 지행 일치 등을 주장하면서 실학을 강조하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고연무의 고증학의 문제연식은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첫 수업 시간에 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실사고시 학문은 무엇인가, 고증학의 문제의식과 핵심 내용, 고연무의 학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볼 것이고, 또 이용후생 학문, 사회유학의 문제의식과 핵심 내용을 황종이의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철학과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왕부지, 기철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선산, 왕부지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달 이 수업 내용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명말청초 사상가 세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자학과 양명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얘기할 때 경물치지 해서 격자를, 주자는 다다를 지, 그런데 왕양명은 이제 발을 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차이에서부터 다양한 차이점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것이고, 사실과 형실 중심의 담론 등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학과 실학의 연관성을
안원의 사상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엔 또 청대 실학의 집대성인 대진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성리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맹자자의소준 같은 경우에도 아주 특징 있는 그런 이제 해설서가 됩니다. 그 다음 청대 실학의 그 청대 실학과의 결별, 공양학을 통해서 청대 실학이 어떻게 또 결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고, 11월 달에는 이제 일단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고, 이건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모두가 또 수업 강의실에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어떻게 또 아마도 뭐 중간고사 대신 보고서, 레포트 등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문학과 근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먼저 양모운동의 핵심 사상, 그리고 그 다음에 변법운동과 공교, 그리고 공양학을 알아볼 터인데, 양모운동의 핵심 사상에서는 중체소형의 논리와 실천 등에 대해서 장지동의 사상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 변법운동과 공교 그리고 공양학은 강유의 사상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때부터 유입되게 된 서양 학문의 수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회진화론과 자유론, 이것은 엄복의 사상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칸트와 쇼펜하우어, 니체의 사상을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왕국유의 사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 사상은 이제 12월에 들어서게 되면 변법에 대한 이중 공격을 통해서 근대 사상의 특징들을 알아보는데, 전통유학의 공격은 전통에 적합하지 않은 공교라는 것을 한번 이제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신문화 사상가들의 공격은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번 학기 수업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 역시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자기 의견이 들어간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실 텐데,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물 요구를 주제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내포한 이 과제가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기 평가는 다음과 같아요. 출석 20%, 그리고 과제 토론은 10%, 중간시험 20%, 기말시험 20%, 평소학습 10%, 발표 10%, 기타 10%를 반영을 해서 이것을 총 합계 100%로 수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배점은 출석 20점, 과제 10점,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은 도합해서 40점, 그리고 평소 학습은 10점, 그리고 발표 10점, 그리고 기타 10점 해서 도합 100점 만점으로 하되, 지각은 3회 지각에 마이너스 1점을 하게 되고, 결석 한 번 하게 되면 출석 점수에서 마이너스 3점을 기준으로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또 여러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 학기 수업을 해나갈 계획인데, 동영상이 이제 지금 첫 강의 개요 또 강의 계획서를 설명한 이 동영상이 나가게 되면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금방 이렇게 조금 전에 계획서에서 알려드린 간명한 중국 철학사 정도를 한번 미리 예습하고 읽어보는 것도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 이제 강의 동영상 녹화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남은 여름 방학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온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진행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셔서 이 2학기 수업이 시작되면 30명 이하면은 다들 아마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